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떨어진 뒤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내일까지 다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 60여 발을 쏘며 이틀 연속 도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다방 여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7명을 태운 알래스카 항공 보잉 여객기가 미국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동체 옆면이 갑자기 터져나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기종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해 수백 명이 숨지면서 한동안 비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가 12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한참 넘은 124시간 만에 90대 여성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해안포 발사는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며 도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겼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서해에서 포격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연평도 북서방에서 포탄 60여 발을 발사했고 탄착 지점은 모두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연이은 적대 행위 금지 구역 내 포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 사격과 관련해 포 47문을 동원해 포탄 192발로 5개 구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실탄 사격 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 영향도 주지 않았고 이번 훈련은 새해 한국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민 대피와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을 놓고는 자신들에게 정세 격화의 책임을 돌리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우리 군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 대응을 구실로 도발을 감행하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민족과 동족이란 개념은 자신들의 인식에서 사라졌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 국가, 교전 중인 국가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 같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대남 노선을 공세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력 승계라든지 권력 세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이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북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윤석열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은 대남 심리전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심리전을 계속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경찰이 다방 두 곳의 업주를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신병 확보 뒤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붙잡히자 범행을 인정한 57살 이모 씨.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범죄 의도 아니었으면 뭐였어요? 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릉에는 왜 가셨어요?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금품을 훔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기도 고양 일산에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1차 범행 직후
금품을 뒤지는 모습이 내부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에게 일반적인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과거 이 씨가 수차례 절도 혐의로 복역했던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일산에서, 엿새 뒤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다방에서 각각 60대 업주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서울 도심까지 이동했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태백을 거쳐 강릉까지 도주했습니다. 주로 낮에는 숨어 다니고 밤에는 술을 마셨던 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에 있는 길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발견된 시 씨는 가슴 부위가 훼손된 상태였고 현장에서 흉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응암동과 홍은동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760여 세대에 정전이 났습니다.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겨 영하 날씨에 난방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길거리 가로등이 꺼지면서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밤사이 내린 눈 탓에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긴급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정전 발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지면서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뒤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더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온 뒤 차츰 날씨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중부와 호남 곳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 충청 북부에는 최고 5cm 적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서부에도 1cm 안팎 적설이 예상되고 전남 서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중부의 눈은 차츰 그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2시부터 경북 울릉도 독도에, 새벽 5시 10분부터는 전북 순창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오늘 울릉도에는 모두 5에서 10cm, 순창에는 2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 함께 해달라며 입당을 곡식 제안했습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은 한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보다 더 자유로워 다른 의견을 끌어안을 수 있다며 이 의원에게 여당 입당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저랑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은 숙고하겠다고 했지만 한 위원장과 상당 부분 의기투합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도 통합을 강조한 한 위원장의 과거 발언도 추켜 세웠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 정답을 찾겠다라는 말씀은 진짜 정치권에 주는 큰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을 비워뒀다는 점에서 이상민 의원의 입당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위원장이 야당 출신 인사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숙제였던 외연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도 화합과 공감이란 말을 앞세우며 중도층 포섭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꼭 그렇게 하라고.
마찬가지로 중도층 확보에 주력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신당은 대한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보수 세력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온라인 당원 가입세가 벌써 4만 명에 육박해 간다는 것이 많이 보도되었는데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자리엔 범야권인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찾아갔는데 이 전 대표와 선거 연대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제3지대 빅텐트 성사 가능성을 덧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야권 통합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사실상 부정적 뜻을 밝힌 건데 이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세상이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맞서 야권 통합을 강조했던 고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을 거론하며 거듭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과거 자신이 야권을 대통합해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계획 중인 신당 창당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습 이후 병상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우리가 뜻을 모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공개 일정을 자제해온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관련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권 대통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입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이 전 대표는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통합 요구 발언이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역임한 이 전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 2년 만에 입장을 바꾸는 건데 거부권에 대한 여론 돌파용이자 총선 전 김 여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출된 권력이 아닌 배우자를 왜 혈세로 보좌해야 하냐며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청와대 군살빼기이자 권력 내려놓기 차원이라고 했는데 당시 논문 표절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도 이 공약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처음 생겼고 미혼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잠시 사라졌지만 직전 문재인 청와대까지 존속했던 제2부속실이 처음 자취를 감춘 겁니다. 대통령실은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슬림화하겠다. 하지만 조용한 내조를 표방한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다음 달 김해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걸로 단독 행보 신호탄을 쐈습니다. 문화예술과 동물, 기후위기 등 관심 분야에는 특히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민간인 사적 수행과 일정 유출 논란 등 잡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0개월 김 여사를 공적 제도 안에서 관리하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공약을 깰 수 없다. 부속실에 이미 배우자 전담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쌍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 국민이 원한다면 단서를 달았지만 제2부속실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거부권에 대한 압도적 반대 여론에 대해 일종의 달래기에 나선 건데 동시에 지지층에서조차 우려했던 김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도 폐지한다던 공약은 이로써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뜻이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 법무부는 관련 부처로서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려보내진 직후 법무부가 배포한 6쪽짜리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의 제2요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는데 특히 김 여사 관련 특검 부분에 절반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김 여사가 결혼하기도 전인 10여 년 전 사건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단서가 있던 게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라 특검이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역시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측근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으며 여당 추천을 배제한 특검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 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상위 기관인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것과 진배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가 조작 주범들의 1심 유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연루 의심 정황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도 법무부가 이미 무혐의 쪽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국민의힘 입장문을 재탕해 거부권을 옹호하고 대통령실의 심부름센터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검 법안의 소관부처로서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야권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국관리법과 간호법 등 과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서도 관련 부처가 입장을 낸 전례가 적지 않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현직 장관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해 곱지 않을 시선을 받아온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영부인 특검 법안의 부당성을 앞장서 역설하면서 법 집행의 최후 보른한 본분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무단으로 들어가려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어제 오후 1시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실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부산경찰청은 60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날 다른 사람 차량을 타고 가덕도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범 가능성은 적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조 후보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 6월과 8, 9월, 2016년 9월 이렇게 3차례 만난 것으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면담에서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연을 협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후보자는 또 사법농단 재판에 출석해 강제동원 판결에 조기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증언을 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제3고심 선고를 5년 넘게 미루면서 2005년 제기된 소송은 15년이 지난 2018년에야 강제동원 피해자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재판에서 개인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재판 결과와 상반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변제 해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 그것을 기초로 양국 한일 관계도 생각하고 또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고충과 인권 문제도 감안해 가면서 조화로운 그런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과 함께 2차관 당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OECD 국가들보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설명이 가스라이팅이고 이를 제시한 연구보고서는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토론회에 참석한 우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OECD가 아닌 주요 7개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살리겠다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선 업무는 적고 연봉은 많은 엘도라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원 논란과 관련해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간다는 낙수 효과가 근거 없다는 걸 이 대표가 증명했다고 비꼬았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주요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등 입시업계 자료를 보면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에서 서울 지역 주요 10개 대학은 14,209명 모집에 75,61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5.32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75대 1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2천여 명 줄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일부 학교는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은군 삼승면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만 11명의 신입생을 받았던 이 학교는 인근 의무취학 예정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어 올해는 신입생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이 학교는 지난해보다 입학생이 크게 줄었지만 내년에는 5명 정도 수준의 학생이 입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여파에 따라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처럼 일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는 입학 예정인 학생이 크게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의무취학 예정자 수는 11,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200여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9일부터 각 학교 상황에 맞춰 진행한 예비 소집 결과 충북에선 총 5개의 학교가 올해 입학 예정인 학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예비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10곳에 달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시외 지역 학교거나 분교인 작은 학교들로 상황이 지속되면 학생 수 부족으로 자연 폐교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속적인 저출생 현상에 따라서 학령 인구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해당 학교 통합구역에 정령 입학 아동 수가 없어서 입학생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가운데 충북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 예비 소집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예정 아동 소재를 확인한 뒤 일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영아나 유아들이 잠을 자다 갑자기 숨지는 원인을 놓고 여러 추론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은 없습니다. 미국의 연구팀이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 찍은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발작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7개월 된 건강한 하이든이 잠자기 전
엄마, 아빠, 누나가 부르는 자장가를 들으며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아빠는 하이든을 영원히 깨울 수 없게 됐습니다. All I know is that he had a seizure. And I was told that after the seizure, there were some signs of life, but it wasn't shortly after that he went. 그런데 하이든의 발작은 어린이들이 열이 나면서 겪는 흔한 발작이었습니다. I thought he would be fine. And it was just a matter of letting this run its course. And it was every parent's nightmare. 다만 이런 발열 발작은 일반 어린이 사망자보다 돌연사 어린이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났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미국 뉴욕대 연구팀이 하이든을 비롯해 돌연사한 아이들의 숨지기 전 영상과 다량의 돌연사 자료들을 분석해 잠정 추론을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숨지기 전 30분 이내에 1분 안 되게 발작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The majority, the vast majority of children with febrile seizures do very, very well. But we do have science that shows that sometimes there has been an association with sudden death. 골드 교수는 발작이 돌연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영유아 돌연사 관련 영상 분석과 함께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연말과 연초 모임이 많은 때 승차 거부로 택시를 잡지 못해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출발하기도 전에 얼마를 내라고 요구하면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서 승객들의 불편이 여전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연말 자정이 넘은 시각 이태원역. 줄 서 있는 택시에 한 승객이 다가갑니다. 목적지를 얘기하자 택시기사는 다짜고짜 요금부터 제시합니다. 해방촌 얘기하실 때 해방촌 있는데 한 2만 원 주셔야 갈 거예요. 무료 안 잡힐 거예요. 주말에 입장은 안 돼요. 많이 나와도 8,000원을 넘지 않을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2배 넘는 요금을 부른 겁니다. 지나다니는 차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이미 그 이태원 주변에는 택시들이 여러 대가 정차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요금을 다른 분들하고 흥정도 하고 있었고. 이처럼 손님이 승차도 하기 전에 택시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받으려 하면 법적으로 자격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섰지만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 거부 신고는 매달 평균 150여 건. 목적지까지 먼 길로 돌아가거나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 징수도 매달 300건가량 접수됐습니다. 더구나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은 기사에게 당했는지도 모르거나 피해를 호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목적지를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강남에서 이태원까지 거의 최대한 10,000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녁에는 2만 원, 2만 5천 원까지 나왔던 경우도 있고. Sometimes late at night, the taxi drivers only want to go a long distance. So if you get a taxi and you say, "Oh, I'm going here," they say like,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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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r even around here near our office, then it's kind of hard to get a taxi, and you can feel the drivers, "Oh, I want to like find somebody who'll go very far." 스마트폰 앱이 나오면서 예전보다 합리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택시 배차가 어렵고 지자체 단속도 어려운 새벽은 피해 취약 시간대입니다. 지자체가 택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부당요금이나 승차 거부가 여전한 현실을 고려하면 얼마나 나아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광역버스 노선 표시 안내판 설치 이후 발생한 명동 버스 대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서울 명동 입구 광역버스 정류소를 찾아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좀 더 신중하게 일했어야 했는데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 많은 분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주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많은 의견이 모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79분 걸리던 수서 동탄을 19분 만에 연결하는 GTX-A가 3월 30일 조기 개통하고 관문인 수서역이 홍보관을 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GTX-D, E, F 노선 신설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 주행 때 정부 발표보다 1분을 더 앞당겨 17분 만에 수서 동탄 구간을 주파한 GTX-A. 버스로는 79분 걸리는 거리를 새해 3월 말부터 19분 만에 연결하며 기존의 출퇴근 시간을 하루 2시간씩 줄여줄 전망입니다. 하나, 둘, 셋! 대표 관문이 될 수서역이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정신없던 공사장이었는데 어느새 근사한 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GTX-A는 올해 말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GTX-B와 C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했을 때 연초에 발표될 D 노선은 인천과 부평, 김포, 남양주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E는 거맘과 광운대, 덕소를, F는 고양시 대곡과 수원, 하남, 의정부를 연결할 전망입니다. GTX A, B, C 연장 노선과 D, F 신설 추진 방안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GTX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파주와 고양, 서울, 성남, 화성 등 각각 떨어져 있던 거점들이 연결돼 초광역 경제 생활권이 완성됩니다. GTX 노선을 따라서 그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GTX역이 들어서는 지역은 집값도 선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새해 들어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공원이 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치킨과 함께 맥주를 즐기는 치맥도 단속 대상이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원 곳곳 금주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벤치에서 술을 마시거나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늘자 구청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이제 계도 기간이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시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광장도 금주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국민 투표 결과 무려 96%가 찬성하면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오는 14일부터는 광장에서 술을 마시면 단속 대상입니다. 그전에는 너무들 많이 먹고 술 먹고 떠들고 막 그래갖고 아이들이 아예 다니지를 못할 정도까지도 됐었어요. 많이 나아졌죠. 서울뿐 아니라 전북, 부안, 대구, 부산 등 공원 음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 다만 한강에서 치맥은 아직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강 치맥 단속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공감대 형성 부족을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 계류 중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셔도 됩니다. 단속이 나서면 음주로 인한 소란이 줄어들 거라 기대하는 쪽과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이 충돌하고 있어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강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 물었더니 찬성과 반대가 4대6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되거나 좀 늦춰지거나. YTN 유서연입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편의점의 수입 맥주 행사 공식이 4캔에서 3캔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 업계 마케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수입 맥주 4캔 묶음 할인, 편의점 업계의 대표적인 행사 공식이 깨졌습니다. GS25는 올해부터 수입 맥주를 3캔에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편의점 업계는 수입 맥주를 4캔씩 10,000원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행사 가격이 12,000원까지 올랐고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최소 구매 단위를 변경한 겁니다. 여러 명과 같이 이제 즐기지 않는 이상 4캔까지 구매할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3캔으로 줄여가지고 판매 행사도 하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편의점 CU는 딸기 제품을 기존 500g보다 적은 200g짜리로 출시했습니다. 용기 하나에 딸기 2개가 든 제품까지 나왔는데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딸기 같은 제품이 쉽게 무르다 보니까 소포장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신선한 제품 먹기에 좋고 1, 2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편의점 업계의 마케팅 전략이 주요한 겁니다. 재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750만 가구로 전체의 34.5%를 차지합니다. 2인 가구까지 합하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대형마트가 아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추세이고요. 외식비 부담이 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을 찾으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나 홀로 가구가 늘면서 많은 양을 싼 가격에 판매했던 유통업계의 가성비 공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서울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이어 전통시장이 많은 동대문구까지 합류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전통시장연합회와 대형마트 협의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주변 상인들과 서로 돕는다는 것을 전제로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강남 지역인 서초구와 달리 전통시장 10여 개가 밀집해 있는 동대문구여서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전통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지금 빨리 환골탈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 내로 시장 경쟁력 강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추진할 거고. 동대문 지역 상인들이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은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대형마트로 오는 소비자가 전통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형마트에 쇼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전통시장에 유입을 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의 어떤 침체된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지난 2012년 휴일로 변경한 뒤 골목상권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쉬는 날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대구에서 평일로 바꾼 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동시에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인들을 설득하는 협의 과정이 쉽지 않고 마트 노동자들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이틀을 그것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성동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부산과 대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은 더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해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에 1년 넘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데요. 조합 집행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은 분담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높이 솟은 타워 크레인이 멈춰서 있고 공사 현장 곳곳은 흰색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28개 동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인부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방문객 출입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 2022년 10월 첫 삽을 뗀 이후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이 기간 밀린 공사비는 1,800억 원에 달합니다. 현대건설은 조합 집행부 부재 상황으로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지난해 2월 조합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1년 가까이 조합 내분으로 인한 집행부 집단 공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가 열리지 못해 공사비 지급에 필요한 일반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사업비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문의만 하고 선뜻 매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서 대충 협의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은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비만 1조 원이 뛴 둔촌 주공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 지연으로 조합원 한 명당 추가로 분담해야 할 공사비만 1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공사 재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지 엿새째인 어제 사망자가 1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276명이 숨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이시카와현이 집계한 연락두절 주민 수가 210명에 달하고 와지마시에서 건물에 깔려 있다는 신고도 약 100건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 수는 4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발생 엿새째인 어제 저녁 90대 여성이 12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시카와현 스즈시의 한 무너진 주택의 침대 위에서 고령의 여성을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난 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을 52시간이나 넘긴 구출 사례입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 자위대는 실종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 중이던 보잉 여객기의 동체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0여 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는 인명피해 없이 긴급히 회항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여객기의 동체 옆면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승객들은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며 뚫린 공간을 통해 거센 바람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I'm sleeping and I just feel the plane drop and it wasn't like any other turbulence just because the masks had came down too. 고도 5,000m 가까이 상승했던 비행기는 회항에 30분 만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출발해 온타리오로 가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측면 패널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We declared an emergency, and we have 177 passengers on board, and our fuel is 18,900. 미 항공 당국은 항공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여객기는 지난해 11월 출고돼 145차례 비행을 했습니다. I think it is of note that the aircraft was a very new aircraft, only produced and entered service a couple of months ago. 사고기의 기종은 보잉사의 737 맥스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340여 명이 사망한 뒤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됐던 기종입니다. 알래스카 항공 측은 해당 기종 65대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현지 시각 6일 이스라엘 북부 메론의 공군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62발로 메론 공군 기지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살레흐 알라루리 최고사령관과 형제들이 암살당한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라며 보복 공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무실을 공습해 하마스 서열 3위로 평가받는 알 아루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동 순방 첫날 일정을 소화한 후 가자지구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를 연쇄 면담한 뒤 가자의 민간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에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의 하마스 사무실을 무인기로 폭격해 살레흐 알 아루리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 등이 숨진 후 영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언급입니다. 현재 호남에만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곳곳이 빙판입니다. 평소보다 감속 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4도,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어제보다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눈은 오전 중엔 그치겠고 전국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3.3도, 청주가 영하 2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영하 1도, 대구 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